이야기할 주제는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선정해 줬다기보다는 한 1년 전부터 제가 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나눴더니 이번 기회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사실 작년 한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봤어요. 동영상을 봐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 그 시장경제라는 강좌, 한 10번에 걸친 강좌가 있었어요. 그 강좌를 보면서 이 강좌 듣다 보니까 이 시장경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구나 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10개 강의인데 그 강의를 누가 했냐면 중앙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경제사를 담당하시는 이제 김승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승욱 교수님이 이제 책을 쓰시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김승욱 교수님 누구냐면 제 당고모부예요. 예전에 우리 당고모부가 대학교 교수인 줄은 알았는데 사실은 그 중앙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경제사 교수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믿음 중에 이제 정부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뭐 위에는 좀 그렇고요. 맨 밑에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로 믿는다라고 사실 우리 믿음에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뭐 민주주의가 뭐 그리스 아테네 이런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뭐 같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전체는 다 안 읽고 부분만 읽을게요. 일단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그 다음에 8장 3절에 가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걸쳐서 고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 아직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광야 40년 중에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아시다시피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정착을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20세 이하로만 들어갈 수 있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40년 지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10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너네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앞에서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독교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어쨌든 이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살고 번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지켜서 행하는 것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다 하고요. 오늘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은 책은 제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도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본 강좌는 역사 속의 시장경제라는 강좌입니다. 그 강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부제목으로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이라고 부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신제도주의란 무엇인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의 흥망,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못 사는가를 설명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가령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 신기술이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생산물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어디서 유전이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물자가 많이 생산이 돼서 경제가 규모가 커졌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 법칙, 이런 식의 고전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어떤 방적기가 나오고, 생산량이 많아져서 어떤 경제가 부흥을 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도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술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서 사람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무엇을 상을 주면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벌을 주면 벌을 받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의 체계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 활동의 결과로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 무엇이냐? 그것이 제도다. 이런 제도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살펴봄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제도주의라는 경제사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이 있고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있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야로 신제도주의라는 경제학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흥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말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의 주제인데요. 국가별 1인당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별 1인당 GDP를 얘기하는데, 1750년부터 2000년 사이까지 얘기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까만 선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그래프고요. 맨 밑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기타 나라들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 선은 북서유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죠. 요게 이제 일본이고요. 여기 일본이고, 요게 이제 북서유럽이고요. 북서유럽이고, 여기 이제 기타
유럽, 예? 요게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제3세계 국가의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180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GDP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1800년대까지는. 그런데 18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영국 이런 나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영국 이런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나라의 GDP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995년 노벨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800년대에 그 전 세계의 그 GDP를 보면 한 소득 격차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도 뭐 한 소득이 뭐 한 300불 정도 됐고, 못 사는 나라도 소득이 한 100불 정도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소득 격차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1800년 뒤로 한 2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서구 국가, 여기서 서구라는 것은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미국, 오세아니아 이런 나라들 말하는 겁니다. 이 서구 국가의 GDP는 거의 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거의 11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 한 뭐 307달러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지금 같은 경우에 11만 달러 대 300달러 정도 되니까 소득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서구는 도대체 왜 잘 살게 됐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제도주의사적 관점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1850년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기간이 1850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차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에서 1760년에서부터 1840년 사이에 한 80년 동안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고요. 1830년부터 1890년 요 사이에 독일과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권의 경제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경제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먼저 이 책에서는 내용을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장보다는 경제적 평등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이런 데 같은 사회학 쪽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지 더 자꾸 성장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왜 성장이 중요한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만약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800년이나 1700년대의 관점에서는 성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펄벅이 작가가 돼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엄청 두꺼운 책이었어요. 근데 뭐 다 읽지도 못하고 앞에 한 50페이지 읽었나요? 그래서 뭐 오랑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첫 장면부터 뭐냐면 자기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야, 오늘은 너 집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애 잡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성경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77년에 중국 산시성 가뭄으로 큰 현에서는 한 10만에서 20만 명, 작은 현에서는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이제 죽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게,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조선에 가뭄이 오면요, 곳곳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그러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조선 왕조 실록에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아라든가 아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사건으로는 아시다시피 1990년대 북한에서 이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60년대쯤에서 중국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은 게, 모택동이 그 지방 순시를 가다가 사실은 이게 순시예요. 농업이 이제 종사가 잘 되고 있는지 순시를 가다가 이제 참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참새가 자꾸 벼수확을 양을 떨어뜨립니다. 자꾸 갉아먹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모택동이 그래? 그럼 다 잡어. 예? 그래가지고 그해 1년 동안 아마 1959년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1958년에 59년에 이제 그런 지시를 딱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중국 전역에서 그 경쟁하다시피 해가지고 참새를 그해 다 잡은 거예요. 그게 다 잡았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 참새가 쌀알만 먹는 줄 알았더니 벌레도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부랴부랴 이제 그럼 참새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 해서 러시아에서 참새를 수입하면서 이렇게 다시 참새를 풀어놨지만 이미 한 2, 3년 병충해에 의한 가뭄, 그러니까 흉작이죠. 흉작이 들어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계장막으로 이렇게 폐쇄된 경제 체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중국하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한 1692년, 1694년 프랑스에서 2년간 연속으로 흉작이 들었다. 그랬더니 283만 7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1899년에 인도가 아마 몬순 기후인가요? 몬순 기후가 뭔가 했더니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쫙 와가지고요. 장마가 와가지고 이제 비가 한번 와야 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안 온 거예요. 그해 장마가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6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야, 이걸 어떡하느냐, 뭐 대책을 세워라, 왜 비가 안 오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식량이 없어가지고 흉작에 들어가는 가뭄에 들면 계속 이제 굶어 죽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경제평등 문제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오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식량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인류의 당면한 이제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뭐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후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나중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마르크스 주장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제 추구하면. 그런데 로마 시대 때 한 5천만에서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 귀족은 한 3만에서 3만 5천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0.05%의 귀족이 거의 부의 80%를 다 가져갔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의 한 65%, 로마 시민이죠. 로마 이제 제국의 전체의 백성들의 65%는 거의 절대 빈곤 상태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회 불평등은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쓰던 간에 어떤 경제체제 안에 있던 간에 이 불평등은 이제 존재한다.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을 부정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산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맨날 우리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등이고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가지고요.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행복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삶이 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 삶이 편하다고 하고요. 못 사는 나라는 삶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삶이 편하다는 말을 조금 바꾸면 그게 행복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질문만 조금 바꾸면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뭐 편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경제 성장만 따지면 물질주의에 빠진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뭘 물어봤느냐?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도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뭐 GNP가 어쨌든 한 2배 이상 높고 일본도 뭐 높으니까 잘 사는 순서대로 이제 부정적인 답변,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다 1등 한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50%, 일본 33%, 중국 27%, 그 다음에 미국은 2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산다고 해가지고 물질주의에 빠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의 문제다. 어떤 교육을 받냐? 그 사회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지, 잘 살고 못 사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경제 성장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목표가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원래부터 서구가 잘 살았는가? 지금 이제 서구가 잘 살고 있는데, 원래부터 잘 살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영화 300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 300. 영화 300이 뭐냐면 스파르타에서 300명이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나가서 싸우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장렬하게 죽었다. 근데 그 크세르크세스인가 하는 왕이 쳐들어와요. 크세르크세스인가 하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로죠? 아하수로 왕인 거예요. 근데 몇만 명을 데리고 오느냐? 100만 명을 데리고 와요. 100만 명을 엄청난 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300명이 나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완전히 초토화 되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어떤 살라미 해전인가 해서 패퇴를 해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지만, 이 내용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페르시아가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 100만 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 그러니까 이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동양이, 사실 우리 정확하게 이제 이라크 이쪽은 이제 옛날 관점에서 동양이고요. 그리스는 이제 서양이니까 동양이 서양보다 이제 잘 살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게, 이제 서구의 노예무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바다 도시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다 도시의 이야기. 그래서 바다 도시가 어디냐면, 뭐 이제 베네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치아가 서기 한 5세기 정도 경에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거의 1000년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이 1000년을 유지하는 이 베네치아 얘기를 하는데, 이 베네치아가 주로 하던 장사 중에 하나가 노예를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근데 어디에 노예를 팔았냐면, 한 5, 6세기쯤에는 앵글로색슨족,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에 팔았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10세기 정도 경에는 슬라브족. 그 다음에 뭐 한 11세기, 12세기에는 슬라브 저 뒤에 있는, 그 정도. 어쨌든 이제 유럽에 있는 노예들을, 사람들을 잡은 게 아니고,
저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포로들을 갖다 팔아요. 예? 전쟁 포로 팔으면 그 전쟁 포로들을 오스만 투르크라든가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5세기나 10세기, 12세기, 예? 요때쯤에 보면 그 이슬람 제국이 오히려 유럽보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은 왜 노예를 수입하느냐? 돈을 주고 인력이 모자르니까 사람을 더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노예를 통해서 이제 인력을 보충하는 거 있고요. 유럽은 그래서 노예를 갖다 팔았던 거고요. 그래서 교황이 여러 번 그 노예를 갖다 팔지 마라. 근데 왜 팔지 말라고 하냐? 자꾸 저쪽 그 이슬람 제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노예를 같이 팔지 말라는 칙령을 여러 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유럽은 잘 못 살았다. 그 다음에 18세기 이전에 보면 이 서양보다 동양 쪽이 더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라비아 숫자는 뭐 저기 0은 뭐 인도에서 아라비아에서 나오고 숫자는 뭐 인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치국이,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최무선이 화약도 만들었고요. 그 뭐 작용의 헬시겐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영실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과학 기술이 있었고요. 또 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럽보다 뭐 100년이 앞섰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세계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나침판, 그 다음에 종이, 화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빨리. 그 다음에 그 14세기 명나라 때 그 정화라는 그 장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군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내시라고 하는데, 이 정화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 군단을 만들었대요. 그 배 군단을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더 빨리 아메리카 대륙을 가고, 마젤란보다 더 빨리 희망봉을 가고, 그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그 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배의 크기가 콜럼버스가 유럽을 갈 때 배 크기보다 부피로 64배, 길이로 4배, 부피로 64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큰 배인 거죠. 그 정도 큰 배를 만들어서 2만 명을 데리고서 세계 일주한 거예요. 뭐 100명 데리고 세계 일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배의 군단이 2만 명이었대, 2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 2만 명을 데리고 거의 20년 동안 세계를 일주했다. 그래서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어쨌든 잘 살았다. 잘 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양이 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서양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제국주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제국주의. 그러면 이제 그 1800년대 들어오면 그 스페인,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여러 나라가 세계에다가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많은 착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물자를 도달을 해서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됐다. 아까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1800년대에 들어오면 갑자기 그 서구가 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거의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양의 서구는 식민지 착취를 해서 잘 살게 된 것이냐. 1492년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갔을 때부터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제국주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500년간. 그래서 그 1960년에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500년은 아니지만 거의 500년간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을 했는데, 제국주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까지를 1492년부터 1800년대까지를 구제국주의라고 하고요. 18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를 이제 신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왜 두 개로 나누냐면요. 좀 이제 서양의 역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1492년에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낸 나라는
포르투갈이에요. 예? 콜럼버스는 제네바 사람이에요. 예? 이탈리아의 제네바 사람인데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포르투갈이 그 콜럼버스를 미국으로 보냈냐면 1400년대에 스페인이 원래는 스페인이 그 이베리아 반도인데 나라가 한 두세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포르투갈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이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가 그 두 나라가 결혼으로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두 나라가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고 그 당시에 왕족끼리 이렇게 뭐랄까 네덜란드 이게 스페인 어쨌든 이제 스페인 왕이 네덜란드도 상속으로 받고요. 저쪽 그 이탈리아 쪽도 상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1400년대 1492년쯤 가면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돼요. 로마도 다 멸망을 하고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는데 이 스페인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는데 1500년대 이전까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렇게 국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떤 뭐 밭 한 떼기, 뭐 논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뭐 논 한 평에서 나오는 쌀의 양을 뭐 2배로 늘린다든가 뭐 3배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을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약탈해 오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저쪽에서 전쟁포를 이렇게 데려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력을 이제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어디를 갔냐면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페루, 그 다음에 잉카 이런 데 가서 이제 가서 약탈을 해와요. 스페인이 약탈을 해와가지고 스페인이 이제 남아메리카를 딱 갔더니 그 잉카 제국이죠. 잉카 제국 갔더니 거기에 이제 금과 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 금과 은이 돈이니까 이제 눈이 휘가닥 돌아가지고 다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뺏어 왔는데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에서는 금과 은은 그냥 장식품으로만 쓰고 장식품으로 쓰고 화폐가 뭐였냐면 카카오 열매였대요. 그래서 왕의 그 창고에 갔더니 카카오 열매만 어마어마하게 많고 금과 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포기할 스페인이 아니니까 1520년에 이제 멕시코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을 채굴을 하고요. 1542년에는 볼리비아의 포토시 지역에 세로리코 산을 발견하는데 이 산이 어마어마한 은광이에요. 그래서 이 은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 은을 다 스페인으로 실어 날라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스페인의 저주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 스페인이 이게 이제 중금주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시키려 하려고 하면 어디서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갖고 오면, 무역을 해서 어떤 뭐 약탈을 하거나 뭐 돈을 갖고 오면 그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이제 1776년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썼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부강해지는 것이지 돈에 의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 가서 돈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금방 잔뜩 갖고 왔어요. 가서 금이 이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은 없는데 돈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뭘 사겠어요? 나라가 그거 갖고 부강해지나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오히려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금을 잔뜩 갖고 왔더니 인플레이션만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 400%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돈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546년 이후로 재정 파탄이 나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물론 전쟁도 많이 하고 자꾸 이제 해외로 이제 돈을 많이 썼지만 돈의 값어치가 자꾸 이제 떨어지면서 갖고 있던 돈이 다 이제 소용 없어져 가지고 스페인이 자꾸 재정 파탄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뭐죠, 이렇게 디폴트 선언을 해요. 아, 나 돈 못 갚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이렇게 망해가는 이제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1500년대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약탈을 해왔지만 전혀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는 보탬이 안 됐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냥 멍청한 짓만 했다. 그래서 이 1800년대 초반 이전까지 영국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프랑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민지에 가가지고 물건을 뭐 뺏어왔던 사왔던 이제 무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왜 도움이 안 됐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 가가지고 좀 식량을 뺏어오려고 한다. 식량을 뺏어오려고 한다. 근데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쌀 몇 가마니를 다 범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인도양을 넘어서 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수송비가 들기 때문에 그냥 영국에서 사서 먹지 인도까지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인도나 해외 각지에 가가지고 뭐 광물을 채취해 온다든가 뭐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갖고 온다든가 뭐 쇠를 이렇게 갖고 온다든가 하는 것이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에 그 제국주의는 전혀 식민지를 통해서 돈을 못 벌었다. 돈을 못 벌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 증기선이 발달되고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효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식량은 좀 이렇게 갖고 오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운송비가 낮아지면서. 그런데 자원을 갖고 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식민지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너무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물산 장려운동 조선도 했었잖아요. 근데 인도도 물산 장려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다가 뭐 면직물 팔고 싶었는데 처음에 조금 팔렸는데 조금만 지나가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비싸니까 인도 사람들 가난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00년대까지도 그 제국주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이 식민지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탬이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식민지를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안에 하고 자꾸 놔주는 거예요. 자꾸 돈만 들어가고 이득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 식민지 차치로 제국주의가 돈을 번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구는 잘 살게 됐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시장 경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유시장 경제가 뭐 일단 스페인은 전제국가고요. 프랑스는 이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 너무 이렇게 권력을 딱 쥐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 자유시장 경제 형태가 이제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베네치아예요. 이 베네치아는 5세기쯤에 그 훈족을 피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정말 척박한 땅, 그 바닷가에 섬밖에 없는, 진창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이제 베네치아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 하고 처음부터 그 상업으로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천년을 지속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 베네치아 공화국인데, 근데 천년을 지속하면서도 거의 그 스페인에 버금가는 국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랑 200년 동안 7차례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져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와 이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그 지중해의 그 해상권을 다 잡고 있었던 나라가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하고 이 베니스의 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들어보세요.
베니스의 상해는 이제 1596년에 섹스피어가 지은 소설이에요. 소설의 내용을 잘 보면 귀족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이제 상인의 도시니까 상인이 귀족이에요. 거기서 이제 귀족 상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충 이제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그 바사니오가 포셔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쨌든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안토니오가 샤일록한테 가서 돈을 3,000 두카트 정도를 빌려요. 예? 빌리는데 그 계약서를 쓰기를 내가 이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가슴살 한 근을 내주겠다. 사실 이제 샤일록이 요구하죠. 야, 돈 갚는 거 필요 없고 너 약속을 어기면 네 가슴에 있는 살 한 근만 내놔. 사실은 베네치아에서 유대인의 그 위치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따진다면 그냥 백정이에요, 백정. 천민.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그 다음에 그 고리대금업, 돈 장사한다고 다 손가락질 하는, 그래서 그 베네치아 시내에서 못 살고, 저 게토라는 이 분리된 지역, 분리된 지역에서 사는 거의 천민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유대인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 가가지고 갔는데, 그 평상시에 이 샤일록이 관세를 많이 받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앙심을 품고 돈 필요 없으니까 네가 계약을 못 지키면 가슴에 있는 살 한 근만 내놔라. 어쨌든 뭐 이 자신있던 안토니오는 이제 계약을 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고 그 배가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 배가 갚는 날 못 들어오고 그 다음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다음날 계약하는 다음날 돈을 2배로 가져가서 야 내가 2배로 줄 테니 우리 계약 이제 끝내자 했더니 샤일록이 안 돼 가슴살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 안 되니까 이제 법정을 갔어요. 법정을 갔더니 샤일록은 재판관한테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 그 살을 떼주십시오 했더니 그 뭐 당연히 따졌겠죠.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하냐. 재판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계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살을 떼줘라. 살을 떼줘라. 살 죽으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살 죽으라는 얘기. 너 계약을 맺었지 않냐? 그럼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안토니오의 약혼자 포셔가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피는 없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만 떼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살을 못 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 얘기에서 숨어 있는 게 뭐냐? 유태인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베네치아에서는 천민, 백정하고 귀족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이 잘못돼도 상대방이 목숨을 요구할 정도의 계약이 되더라도 그 법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는 사람의 구분 없이 법 앞에 평등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졌던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작은 도시 국가인 베네치아가 이렇게 중세 말에 놀라운 경제력을 보유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법이 공평하고 개인들 사이에 사전 계약이 지켜져 약속음이나 환원 등이 돌고 더 나아가 각종 효율적인 제도가 발전할 수 있어서이다. 밑에 한 줄이 잘려 있네요. 제가 이 예제를 딱 들으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십계명에 보면 신명기 52장 10번째 구절이죠. 10번째.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가운데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 거짓증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결국은 거짓증을 하려고 하면은 재판이 열려야죠. 재판이 열려야죠. 재판이 열리려고 하면은 법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이 법은 공평해야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이 5장 20절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법치주의더라고요. 법치주의.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행하면 시장 경제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신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네치아에 그 근처에 있던 굉장히 많은 다른 상인들도 다 베네치아에 와서 장사를 하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치아에 가서 계약서만 쓰면 그 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베네치아로만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믿었던 거예요. 베네치아 상인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이 지켜진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서 내가 참 놀란 거예요. 십계명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뭐 십계명 한번 더 읽어보죠. 밑에 5장 21절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너 마음으로 간음했어? 그럼 그것도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강력하게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렇게 탐내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어도, 가져오면 이제 도둑질한 거죠. 그래도 마음속으로만 해도 제가 땅 샀어? 배 아파. 이렇게 하면은 이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요. 사유재산, 그 다음에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그것이 실현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네치아가 1000년 동안 해상국가로서 번영을 누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죠. 16세기죠.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자놀이를 사실은 유럽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 어거스틴의 세계관에 보면 이 세상은 세상을 좀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은 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로 나눠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고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죠. 성직자만 이제 고귀하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고귀하지 않다. 이런 사상이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며 모든 사람이 성직자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이제 설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여튼 뭐였냐면 모세오경을 보면 이자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에게 이자를 꾸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상호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어떻게 보면 팔고도 이익을 얻는 게 좀 찜찜하고요. 누구한테 이 자본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금융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업이. 어음이라든가 이걸 전혀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그건 그 얘기가 아니야.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네가 이게 수확물을 거둘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지 않냐? 밭 뷰팅에 있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뭐에다 쓰라고 줍지 말라고 한 거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또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지, 누가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땅을 빌려줄 때 가나안 들어서 이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50년마다 이렇게 돌려받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도 땅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땅을 빌려줄 때도 땅값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땅을 빌려줄 때 돈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사람,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돈 빌려온 사람들한테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받지 말라고 한 거냐, 이렇게 해서 딱 해석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문제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상인들이 자유롭게 돈 거래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상적 배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보면 그 신교가 있는 독일, 영국, 이런 쪽으로는 장사가 발달을 하고요.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천주교가 그대로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끝까지 못 살게 되는 거,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베네치아가 1400, 한 1000년 지속했다고 하니까 한 500년쯤 생겼으니까 1500년쯤 되면 이제 베네치아가 사라지고요. 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예?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까 1500년대쯤 되면 이제 베네치아가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냐면 스페인이요, 이제 나라가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베네치아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왜? 해상무역을 자기들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이 꾸준히 자기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콜럼버스도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의 함대를 전 세계로 다 보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해상무역을 이제 하려고 그 베네치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권리,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장사하는 것을 이제 뺏어오게 되면서 이제 베네치아는 무너지고, 그 네덜란드가 이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교가 이제 들어가면서 신교 지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68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해가지고, 1648년, 거의 80년, 예? 80년 동안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데, 1588년에 그 영국과 연합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죠. 1세 여왕과 연합해서 이제 무적 함대를 무찔러요. 그런데 그 1596년에 바렌츠 선장의 그 이야기가 생겨요. 이 바렌츠 선장이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별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무역하는 사람이 배선장이에요. 이 배선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90년이 바렌츠 선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물을 실었어요. 화물을 실어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실어다가 갖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자기 물건 아니죠. 이제 배달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서양을 돌아서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북극으로 갔던 거예요. 좀 이제 시간도 아껴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해 시간 이런 걸 좀 아껴보려고 이제 북극으로 항로를 개척해보겠다고 했으니 북극으로 간 거예요. 북극으로 가가지고 성공하면 좋았을 텐데, 가다 말고 그냥 앞에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얼음이 점점점 얼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와야겠다 했는데 뒤에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냥 북극에 갇힌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죠. 북극 항로 개척이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그 북극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18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8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월에 이 사람이 구출됐는데, 이 바렌츠 선생이 돌아오다가 너무 이제 먹은 것도 없고 몸이 약해져서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배가 갇혀 있었고 사람들이 8명이 죽어 나갔고 결국 이제 바렌츠 선장이 죽었으니까 9명이 죽은 거죠. 18명인데 9명이 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화물을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그 배에 실려있던 물건을 아무것도 안 건드려가지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네덜란드는 목숨을 걸고 물건을 지켰다 하면서 이 네덜란드로 주문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가 주문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배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하면서 1600년대에 가면, 1600년대에 가면 그 전 세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서구죠. 유럽에 한 2만 정도의 범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000척이, 그러니까 80%의 배가 다 네덜란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됐는데, 그러면 네덜란드가 왜 패권 국가가 됐느냐. 일단은, 법치주의,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전통, 그 다음에 그 제도를 다 가져온 상태에서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신뢰를 플러스 시켜서 네덜란드가 이제 강력한 국가가 됐다. 이 한마디로 그 나라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부분이 제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 유대인이, 아까 이제 베네치아 상에서도 이제 유대인 나오잖아요. 유대인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뭐에 많이 종사했냐면, 금융업, 그 다음에 상업에 많이 종사를 했어요. 이게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상업하고 금융업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로마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한 무리가 이베리아 반도, 현재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요. 스페인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한 무리는 이제 독일 지역 쪽으로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나눠져서 가는데, 독일 쪽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우리 보통 이제 아슈케나즈라고 하고요. 아슈케나즈. 아슈케나즈란 뜻은 그냥 독일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아슈케나즈 주 하면은 그냥 독일계 유대인. 그 다음에 세파라딤을 하면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갔던 유대인들을 이제 세파라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500년 요 당시에 스페인에 어느 정도 살았냐면 스페인의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5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어쨌든 금융업과 상업, 어떤 유통망,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이 잘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큰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유럽은 아시다시피 암흑시대잖아요. 암흑시대라서 98%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98%는 문맹이었는데,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려고 하면은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을 외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0%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장사를 할 때 이제 계약서를 쓰거나 어쨌든 서기관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인 역할을, 스페인의 브레인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커나가는데 많이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왜 스페인을 가냐면 스페인이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갔던 거예요. 한 7세기, 8세기에는 스페인이, 유대인, 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같이 살아. 이렇게 되다가 1348년쯤 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페인이 원래는 두 나라였거든요. 그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곤 왕국인데요. 아라곤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1348년에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1480년엔 이사벨 여왕이 토르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라 라고 쫓아내는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1480년에 국가 종교재판소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실 마녀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스페인이. 그리고 1492년에 알브라함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이제 아예 개종하거나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아예 추방을 해버려요. 그냥 나가버려 해가지고 17만 명을 1492년에 이제 추방을 하는데, 1480년부터 나왔던 사람까지 합하면 1492년에 거의 26만 명 정도가 스페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6만 명이 어디로 갔느냐? 옆에 네덜란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네덜란드가 부흥할 때, 잘 살 때 거기에 엄청난 역할을 해줬다. 보면 여기 이제 네덜란드 할 때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거든요.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도한 은행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요한. 그 다음에 이 암스테르담 은행이 뭘 했냐면요. 그 당시로 기축통화를 발행을 했어요. 돈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이 전 세계에 그 기축통화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 은행을 이렇게 그 모델로 해가지고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은행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 연방은행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한 100년 동안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네덜란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656년에 청교도,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1620년부터 1640년까지 청교도 혁명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있을 때 1640에서 1660이죠. 그때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그때 크로멜이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 영국 와서 살아 좋다 해가지고 1656년에 유대인들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영국으로 불러요. 와서 살아도 좋다고. 그러면서 런던 시내 한가운데 경제특구를 이렇게 마련해줘요. 경제특구. 그게 현재 이제 런던시인 거예요. 런던의 금융가인 거예요. 거기가, 그 자리가. 그때 이 셰파라딤 유대인들이 영국 런던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가 잘 살게 되니까 네덜란드로 유대인들이 옮겨가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영국이 그 다음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옮겨가면 잘 사는 거냐. 근데 사실은 조금 얘기가 좀 거꾸로가 되어 있는 게 잘 사는 나라들은 대충 보면 개방 정책을 펴요.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랑 사유권 재산을 보장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고 개방 정책을 피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옮겨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됐느냐 아니면 잘 사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들어갔느냐는 좀 약간 이렇게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옮겨가요.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아시케나즈가 이제 독일 계통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현재도 한 120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12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아시케나즈인데 아시케나즈 10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400만 명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셰파라딤이 20% 정도인데 85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유럽 흩어져 살고 있는데 프랑스 유대인들은 대부분 세파라드다. 그 다음에 아시케나즈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쌤 누구냐? 뭐였죠? 로스차일드 가문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뭘 만드냐면 영란은행을 만들어요. 영란은행.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미 연방은행 있잖아요. 그 JP 모건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발행했던 세계은행, 암스테르담 은행, 영란은행, 미 연방은행 다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옮겨간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옮겨간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가 꼽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10계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계명을 잘 지켜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됐는지, 그 나라가 10계명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이 살기 좋은 풍토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글로 갔는지는 따져볼 얘기지만 어쨌든 묘하게도 세계 패권 국가와 유대인의 이동 경로는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국가가 이제 영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잘 살게 된 이유는 어떤 지리적 요인이라든가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식민지 착취인 것이 아니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유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는 베네치아처럼 철저한 법치주의, 그 다음에 네덜란드처럼 신뢰,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보장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끊어지는데, 이제 결정판이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의 역사를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마그나 대원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이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랬더니 귀족들이 야, 나 세금 못 내겠어 해가지고 가서 왕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왕을 위협을 해요. 예? 왕을 위협을 해가지고 야, 앞으로는 네 맘대로 세금 걷지 말고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마그나 헌장이 조세 법률주의의 이제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조세 법률주의가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과 백성과 왕과의 조약이죠. 예? 이제 조약이 이제 마그나 대헌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국은 왕이 별로 힘이 없었다. 귀족들, 백성들한테 협박도 당하고 쓰라는 대로 이제 이 계약서도 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1215년에 이러한 계약서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400년 동안 뭐 그 당시 별로 진척이 없고 1628년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왕하고 백성들하고 의회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크로멜이 이제 저기 청교도 혁명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3년 이제 공화 체계를 만드네요. 공화정.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의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 크로멜이 죽으면서 다시 이 영국이 이제 왕정 체제로 복귀하는데요. 복귀해가지고 또 다시 왕이 또 폭정을 해요. 세금을 걷고 뭐 여러 가지를 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88년에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뭐 의회파와 왕당파가 있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의회파가 이겨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영국 왕을 몰아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한테 뭘 요구했냐면, 이때 얘기를 참 들어보면요, 이게 영국 의회파만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에 빌립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이제 오렌지공, 오렌지 빌럽 5세라는 네덜란드 총독이 같이 전쟁에 가세를 해가지고 이 왕을 내쫓아요. 왕을 내쫓고 메리 2세 여왕하고 빌럽 공이 공동 왕으로 올라가요. 영국에서 공동 왕으로 올라가는데, 이 명예혁명 때 이 1689년에 권리장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왕의 재판권을 없애버려요. 왕의 재판권.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독립한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을 했고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못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의회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89년에 삼권 분립이 되면서 영국은 전제군주제, 왕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펀군주제, 왕은 있지만 신하들, 귀족들, 의회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영국은 자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유의 나라가. 더 이상 왕한테 귀속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 나라가 돼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돼, 국가에서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왕이 와서 세금으로 뺏어갔거든요. 세금을 뺏어가고서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90%, 99%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말만 법이지 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사유권 재산은 철두철미하게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이 앵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앵클로즈 운동이 뭐냐면, 별거 이게 앵클로즈가 뭐냐면, 울타리 치는 울타리. 예? 그냥 울타리 치는 운동이라보다는 울타리를 치는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증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이 있는데, 네 땅, 내 땅 잘 구분이 없어요. 내 땅은 요쯤, 네 땅은 저쯤.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를 왜 치기 시작했냐면, 그 목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축. 양을 키우면서, 예전에는 뭐 여기에 만약 밭이 있었으면 저쪽 산은 누구 건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그럼 울타리를 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거기까지가 내 땅. 울타리 넘은 네 땅. 요 내 땅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요 내 땅은 내가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양을 키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건 내 땅. 그래서, 재산권이 확실해진 거예요. 재산권이. 이 재산권이 확실해지고 하면서, 목축업이 발달을 해요. 목축업이. 목축업이 발달하고, 뭐 반드시 이 재산권이 확실해진 것은 목축업이 발달하는 건 아닌데, 연구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목축업이 발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털을 이용한 모직산업이 발달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모직산업이 이제 그 양털로 이렇게 실을 만드는 게, 면을 만드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 면화를 갖고 와요. 목화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옷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면직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계로 만들었는데, 이 기계가 자동화 기계죠.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좀 약하고 잘 부러지니까 이것을 쇠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강산업이 좀 발달하고요. 이 철강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증기관을 내게 돼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 증기관이 나오니까 이제 석탄을 만들게 됐고요. 석탄이 나오게 가지고 완벽하게 이 산업이 굳혀지니까 이제 증기선이 나오면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뭐, 사실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꼭 이런 식으로 발전된다는 법은 없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이제 완벽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그 주제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분업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것이 사실 국부론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사유재산이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이 산업혁명이 그 무엇에서 발생된 거냐?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발생이 됐고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서구가 잘 살게 된 이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냐면 법치주의 사유재산의 보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요. 미국에서는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100년 전쯤에 전기가 개발이 되면서 인류가 확 바뀌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어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고요. 인류가 그러니까 전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우리의 등이라든가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실 전기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너지 혁명. 그러니까 에디슨에 의해서 1860년부터 시작해서 1890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에너지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미국에는 다른 나라랑 틀리게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특허 제도가 있었어요. 특허 제도. 그러니까 특허 제도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땅이라든가
어떤 물자만, 이런 물건만 사유재산을 인정해 줬는데, 보이지 않는 것, 지식, 이런 것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좀 더 강력해진 거죠. 예? 강력해졌더니 어떤 내 지식과 이런 발명 아이디어가 보호되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명을 해야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00년대 중간 이후로 전 세계에 있었던 거의 모든 발명, 그러니까 뭐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전기의 보급, 그 다음에 석유의 보급, 그 다음에 철강의 보급,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의 보급, 이러한 모든 혁신적인 변화가 다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발명 욕구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이것이 잘 살게 되는 이제 원동력이 됐다. 근데 이 와중에 영국은 이제 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그 중반을 넘어서면서 영국은 망하는데 이제 왜 망하느냐? 그 영국에 이제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뭐냐면 영국 시내에 이제 증기기관 버스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증기기관 이제 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차가 있는 도시에서 어떤 이제 자동차가 나온 거죠. 자동차가 나왔더니 마차 카르텔이 뭘 했냐면 저 증기관 차는 위험하니까 한 명이 맨 앞에 50m 앞에 가가지고 빨간 깃발을 흔들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하라. 그랬더니 얘가 사람 걷는 속도나 증기기관 차가 가는 속도는 뭐가 틀려요. 앞에서 이렇게 깃발을 그렇게 흔들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증기기관 버스의 속도를 시외에서 6.4km, 시내에서는 3.2km로 제한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택시 얘기랑 똑같아요. 우버 택시가 하겠다고 했더니 택시조합에서 하지 마라. 그것은 불법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병이 뭐냐면요. 이익 집단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권 집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제 정책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안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점점 이렇게 망해 가다가 주변 국가들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대처 수상이 이게 수상하면서 이제 우리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자유시장 경제 노동조건과 싸우면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서 영국병을 조금 이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800년대 후반부터 거의 100년 동안 영국은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저해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이제 법치주의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됐다. 마지막으로 잘 되는 나라를 좀 설명했는데요. 잘 되는 나라 설명했는데 안 되는 나라를 좀 설명하고 얘기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를 행하고 사유재산권 제도를 다 보장을 하면 다 잘 산다.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다 잘 산다고 했는데 못 사는 나라들은 왜 그러냐? 못 사는 나라는 일단은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 이제 짐바브웨를 얘기를 드는데요. 뭐 짐바브웨 한번 얘기를 다 아시고 일단 북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북한은 왜 못 사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해서 못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전 세계의 샘플인데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남한과 북한은 딱 해방이 되면서 딱 나라가 나눠졌죠. 예? 같은 역사,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 거예요. 같은 민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상태에서 딱 반으로 나눴어요. 딱 차이는 뭐냐면 위에는 공산주의를 했고 밑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 있다가 GDP가 50배가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샘플인 거예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한테 너무 극명하게 잘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브라질과 뭐 미국을 비교하려다 보면, 야, 시작점이 틀리지 않느냐, 야, 그 다음에 민족이 틀리지 않느냐, 뭐 지역이 틀리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남은, 땅도 같은 땅이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나라도 같은 시점에 시작을 했고, 완전히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출발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70년 있다가 두 나라의 경제 상태를 봤더니 50대 1이더라. 그래서 확실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해가지고 이제 망했다. 딱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네가 좀 고생 좀 할 거다. 이런 얘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페루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론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면 유명하지 않다였는데, 이때 강의 듣다 보니까 네가 모른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페루에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본주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썼어요.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 그래서 필리핀, 이집트, 하이티, 페루 이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한 100명 이상 인원을 투입해서 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못 살게 됐냐. 이 나라도 필리핀도 보니까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이 나라는 못 살았냐. 이집트도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는데 왜 못 살았냐. 봤더니 그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 집을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이제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사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개 나라를 조사해봤더니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냐 했더니 이 네 개 나라의 부동산의 자산의 부동산의 80%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불법 건축물. 그래서 이 에르난도 데소토라는 사람이 제3세계와 이 네 개 나라가 아니라 제3세계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산의 총액을 좀 합산을 해봤어요. 추론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가 되느냐. 1조 원이 아니고요. 1경원. 1경원. 그러니까 1억 조원이죠. 1억 조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요. 그냥 뭐 전 세계를 사고 남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깔고 앉아서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동산들이 왜 다 불법이 됐느냐? 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정부패가 심하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필리핀에서요,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하면은 16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53군데 공공기관을 가서 도장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행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급행료. 그러니까 급행료를 못 내면 그 집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뇌물 없이 주택 등록을 다 져놓고 주택 등록을 하려고 하면 6년에서 1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적으로 집을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허가를 내려고 이렇게 관공서에다 서류 제출해서 허가 나는데 1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불법이잖아요. 그럼 뭐 돈이 묶이는 거죠. 11년 동안. 아니면 11년 있다가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빨리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가서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루 라마라는 도시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집을 한 채 구입하려고 하면 728개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집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 되고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저당 잡힐 수가 없고 저당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집을 줘도 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3세계 국가는 왜 못 사는가? 결국은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말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3세계 국가와 어쨌든 서구권에 대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요. 사실 결론이 이건 거예요. 그냥 10계명을 잘 지켜라.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유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우리 현실에서의 자유란 건 뭐냐면요. 내가 재산이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누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내가 막 정부랑 싸운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을 때 내가 먹을 게 있고 내가 직업이 있고 내가 뭐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얼마든지 싸우거든요. 예? 내가 나의 독립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쨌든 이제 그 식량이 차단된다거나, 예? 어쨌든 뭐 직업을 뺏긴다거나 내 재산을 뺏기면 이것은 나의 독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사유권, 사유재산의 보장이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러니까 재산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상태에서 지켜지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란 기독교랑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는 성경의 말씀에 따른 사유재산의 보장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발전되고 유지되는 제도이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면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로 믿는다. 즉 성경 말씀을 믿는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